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동작 샘터 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 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5월 계절의 여왕, 이 아름다운 시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뭐 날씨가 그래도 최근 지난주에 미세먼지가 좀 없어서 예, 자전거도 좀 타고 그 다음에 러닝이라 말하기 좀 그렇네. 아침에 조깅 조금 재개를 했습니다. 예. 박동 부장님은 기준이 너무 높은가 봐. 왜요? 걷는 게 아니고 뛰면은 그냥 다 러닝이지 뭐. 아니, 근데 러닝하면 느낌이 요즘에 좀 젊은 친구들이 하는 옷도 좀 제대로 차려입고 그리고 동호회도 가끔 나가고 그런 게 생각이 나서 그런 거하고 내가 하는 거는 좀 구분을 지어야겠다. 오해를 막기 위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 작가님은? 저 한 주 즐거웠어요. 정말로 그냥 축제의 나날이었어. 일단 5월 4일 날은 매년 제가 가는 데가 있어요. 5월 4일, 5일은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이라서 5월 4일은 노들섬 가서 서커스 봤고요. 네. 5월 5일 날 어린이날은 또 이렇게 저에게는 독서의 향연이 축제였죠. 장강명 작가님이 새 책 내셨거든요. 아유, 살면서 네. 한 번은 벽돌책. 엄청 바쁘신 분인데 그래 말이야. 이분이 진짜 나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못 말리는구나. 그러니까 꾸준히 지난 몇 년간 벽돌책을 읽고 그 중에서 딱 그 100권 벽돌책 100권을 엄선해서 소개하면서 그 벽돌책의 어떤 그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 살면서 한 번은 벽돌책을 쓰셨다는 걸 제가 페북에서 보고 얼른 교보문고에서 주문해가지고 책 받아서 읽고 그리고 이 고척에 있는 야구장이 있잖아요. 스카이돔. 네. 거기 지하에 서울 아트책 보고라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린이날 생뚱맞게 벽돌책 읽는 기쁨에 대한 강의를 하셔가지고 강의 제목이 AI 시대에 우리가 벽돌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강연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강의 들었고요. 그리고 5월 6일 날은 고향 국제 꽃박람회 보러 갔어요. 너무 좋았어. 오늘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MBC 그 드라마 센터가 예전에 그 일산 호수공원 앞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가던 곳,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약간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매년 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게 서커스 페스티벌이나 고향 꽃박람회 이런 데고 갔다 왔고, 그리고 어제 제가 춘천 교육문화관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춘천 가는 김에 금요일날 일찍 내려가서 이렇게 춘천 여행도 하고, 그리고 어제 강의도 하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바쁜 한 주였어요. 그 고향 꽃 박람회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진짜? 예, 꽃 박람회는 그 무슨 어디 실외겠죠? 바깥에서 하겠죠? 실외도 있고 실내 공간이 있는데, 네. 일산 호수공원은 혹시 가본 적 있어요? 네, 가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호수공원의 일부 공간에다가 꽃을 정말로 집중적으로 심어놔요. 그리고 가보면, 진짜, 예쁜 꽃들이 많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렇게 튤립부터 해서 원래 수국은 5월 말부터 피는데, 꽃박람회 가면은 수국도 이렇게 쫙 있고,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또 이제 꽃을 가는데,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꽃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저는 고향 꽃박람회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가면 사람이 좀 많아요. 미어 터지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 꽃박람회 갈 때 항상 평일날 아침 9시 딱 입장 시작하자마자 딱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그 유럽의 이 궁궐에
왜 베르사유 궁전 이런 데 보면 막 그 정원사들이 막 엄청 열심히 꽃을 여기저기 심어놓고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내가 귀족이 되어서 쫙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꽃으로 가득한 엄청나게 큰 정원을 혼자 걷는 그런 기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저는 꼭 박람회는 꼭 보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되게 좋은 공간들이 일산 호수공원이라는 공간도 워낙 예쁘고 그래서 네. 가서 호수공원 걷는 것도 있고 저는 왜 산책을 좋아하잖아요. 네. 어제도 이제 춘천 공지천 걷고 막 걷는데 그 산책에 한 번씩 꽃길을 걸어주는 거죠. 아니 나는 그 일산 호수공원을 예전에도 애들 어릴 때 주말에 갈 데 없을 때 그때 이제 집이 상암동 쪽이었으니까 그 가면은 너무 사람이 많고 주차를 못 해가지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기억만 있어서 맞아요. 이 직장인들은 모처럼 맘먹고 가면 사람에 치여가지고 다시 나눠 이런 맞아요. 예, 다시 나눠 이런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오래 살아야겠다. 뭐 이를테면 그런 책들 있잖아요. 김민식의 내 몸을 바꾸는 평생 루틴 이런 건강 관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오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 예전에 그 직장 다닐 때 늘 했던 게 뭐냐면 언젠가 나는 퇴직하면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을 나는 평일날 한가한 시간에 그리고 이것도 한 10시, 11시 넘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어르신들 단체로 이렇게 막 맞아. 모임해서 와요. 그래서 근데 어르신들이 아침 아주 일찍서부터는 잘 안 오죠. 제가 이 재밌는 게 그 호수공원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그 전철역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어르신들 오시는 분들 그분들 항상 그 전철역에서 개찰구 앞에 모여 서가지고 웅성웅성 하는데 꼭 한 명이 전화기에 대고 큰 소리로 욕하고 계셔. 왜? 야, 이 자식아, 지금 그래서 그 시간, 그 역이 아니고 여기라 그랬잖아. 야, 거기 아니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분들은 일단 모이는데 서로 좀 시간이 걸려. 꼭 한 명 정도는 엉뚱한 데 가 있거나, 막 이런 분들 있어. 막 그래가지고 그분들 모이는데 시간, 그래서 나는 항상 무조건 9시에 다다닥 그 문 딱 열리자마자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아. 그렇게 네. 하고 빠져서 그렇죠. 그 몰려드는 인파를 흐뭇하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제가 뭐가 있냐면 가서 이게 저처럼 매년 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가 밀집하는 공간인지를 알아요. 이를테면 거기 고향 꽃박람회에도 실내 전시관이 있어요. 실내 전시관에 가면 수석이라든지 막 분재 예쁜 것들 쫙 모이는 거 있거든. 네. 이런 오밀조밀하게 모아놓는 공간은 나중에 사람들이 차면은 이제 좀 밀도가 높아지는 공간이에요. 딱 들어가서 거기부터 먼저 보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야외 공간은 좀 이게 매년 가서 놀다 보면 나중에는 노하우가 생겨. 몇 시에 가서 맨 처음에는 뭐부터 보고 약간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걸 매년 조금씩 노는 어떤 그걸 이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아니 그런 책도 한번 내보세요. 이 전국의 축제. 예? 축제를 진짜 잘 즐기시잖아요. 그 책이 이미 나와 있어요. 다른 저자가 쓴 전국 축제자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 책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축제자랑. 전국 축제자랑. 근데 제가 이렇게 전국의 축제를 다니게 되는 어떤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축제마다 다닙니다라고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섭외가 올 때 지역 도서관에서 저희 이번에 음성 품바 축제 하는 기간입니다. 품바 축제 기간에 도서관 저자특강으로 모실 테니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축제도 보고 가세요. 이렇게 또 연락이 와요. 그래서 네, 전국 축제 자랑이라는 책도 있고요. 전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 이렇게 매일매일 축제라고 생각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말 축제예요. 예전에 그런 거 하셨잖아요. 그 여행 꿀팁으로 각 지자체에다가 그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 맞아요. 지원금 받아가지고 주는 아주 저렴한 여행 상품들, 패키지들. 그거요? 나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 그거 말고 그 지자체에서 만드는 여행 지도라 그러나요? 그렇죠. 예, 맞아요. 여행 카탈로그라 그러나요? 그거를 맞아요. 집으로 보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거 참 알차던데. 지금도 말씀해 주신 거 또 다른 건데?
그건 뭐냐면, 작년에 제가 아마 천안여행, 각원사 벚꽃 보러 가는 천안여행인데, 그게 이 국내 여행 패키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당일치기, 버스 타고 가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근데 그런 것 중에 보면 가격이 엄청 싼 게 있어요. 버스 제공에 아침 9시에 차 타고 가가지고 오후 한 4, 5시까지 막 여러 코스를 도는데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는데 보면 옆에 설명이 지자체 지원금 상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에 와서 천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대신에 거기에서 점심이든 뭐든 먹은 영수증 하나만 첨부해서 주면은 지자체에서 이제 버스 경비를 대줍니다. 이런 상품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조금씩 알아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은 그냥 하실 때는 근데 퇴직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갈 데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거는 정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하도 이제 많이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자꾸 눈에 띄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놀숲이 아니지. 놀숲은 만화방이고 제가 좋아하는 야놀자 같은 데에서 여행 상품 같은 거 제가 이제 거기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놀자에서 다시 또 이제 여행 상품 안내 같은 톡이 날아와요. 이제 그런 거 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시에서 보내주는 안내톡 되게 좋아합니다. 내 손 안에 서울? 이제 막 그거 이렇게 보면서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어떤 행사들 있나 보고 좋은 거 있으면 가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작가님들 이제 쭉 팔로우 하면서 작가분들이 무슨 강연 소식 있으면 또 쫓아가고. 너무 좋아. 나 페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보를 좀 알려면 근데 나는 페북에 SNS 피로가 너무 커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니까 되게 시간도 좀 생기고 마음도 편하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박동원 부장님처럼 지금 한참 바쁜 현역에 있을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나처럼 이제 나는 사실 50 이후에 퇴직 후에 삶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흥미 유발 요소를 늘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버지의 노년을 보면서 제일 항상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아버지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읽고 싶은 책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는 분이었거든. 근데 그 세 가지는 나중에 결국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나는 페이스북을 보면서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저 저자의 강연 한번 쫓아가보고 싶다. 약간 이런 그게 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을 또 페이스북에서도 또 많이 만나기도 하니까. 그래.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가 좀 생겨야 돼요. 안 그러면 50 이후에 특히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시대잖아요. 세상이고. 근데 저희 아버지처럼 노후에 그냥 학교 교직원 연금만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은 삶에 대해서 의욕이 사라지기 쉽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페북이 정말로 어르신들 중년 이후에 오히려 중요한 SNS가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꽃 사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꽃을 그냥 길에서 찍는 분들도 있고 산에 다니면서 꽃 찾아서 막 지금 무슨 산에 진달래 꽃이 좋다 그러면 가서 꼭 근데 나는 그게 다 동기부여잖아요. 네. 누군가를 만나서 가서 찍고 나는 여기 갔다 왔다 이런 거 알리는 것도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번 일주일 중에 하여튼 장강명 작가님 작가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살면서 한 번은 벽돌책. 근데 이분이 이제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AI 시대에 우리가 벽돌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인데 우리 왜 장강명 작가님을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라는 이제 책 토크에서 만났지만 사실 이분이 작년에 먼저 온 미래라고 그래서 왜 알파고의 등장 이후에 바둑계에서 일어난 일을 취재해서 책을 내셨잖아요. 네. 난 사실 먼저 온 미래는 2025년 최고의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책을 내고 강연을 다니면 꼭 받는 질문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활약하는 시대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파괴적 혁신의 시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알파고가 나타나서 바둑 기사의 어떤 그 입지가 흔들렸죠. 근데 최근에는 새로 뽑은 왜 회계사들이 수습으로 일할 자리가 없어서 또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일자리를 대체할지 알 수가 없는 시대니까 이런 시대에 취업이 안 되는 건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일깨워 줄 필요가 있대요. 자, 그리고 이거를 옆에서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아니, 앞으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이제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찾는다? 그럴 수 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세상의 변화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옆에서 근데 아무리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해도 아이가 스스로 왜 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괴감을. 그래서 사실은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 엄마 아빠가 하는 말 중에 사실 제일 무책임한 말이 저거래요. 아유, 난 그냥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유, 나네. 근데 이게 사실은 약간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앞으로 그러면 기본소득의 시대가 열리고, 자, 먹고 살는 어떤 이거는 기본소득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그럴 때 그냥 오케이 먹고 살긴 있으니까 그러면 애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종일 그러면 게임만 하고 나는 살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걸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는 나는 그냥 먹방 같은 거 하면서 또는 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별풍선 받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네가 좋아하니까 그거 하고 살아라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자, 우리가 아이에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그런 삶을 못 살았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그런 삶을 동경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삶에서 어떤 열정을 그래서 참 이 부모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뭐냐면 아이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질문은 과연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삶.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바람직한 삶은 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자기 어떤 업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었는데 이제 그 정의가 앞으로는 깨진다는 거죠. 이 정의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바람직한 삶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이 장강명 작가님이 딱 얘기하는 건 뭐냐면 흔히들 얘기하는 바람직한 삶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좋은 서사가 있는 삶. 이를테면 왜 인도의 간디 이 비폭력 이렇게 투쟁을 갖다가 통해서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낸 간디 또는 왜 우리 이렇게 보기에도 막 예전에 훌륭한 어떤 위인전에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 삶에 좋은 서사가 있잖아요. 네. 넬슨 만델라처럼 감옥에서 몇십 년을 하면서도 끝끝내 남아공의 어떤 이 인종 화합을 이끌어내는 이런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삶에 좋은 서사가 있기 때문이죠. 서사와 고통이 있는데. 바로 그거야. 박동부 선생님이 얘기하신 핵심이에요. 좋은 서사가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삶에는 항상 다 고통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에게 우리가 권할 수는 또 없지 않은가. 자,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건 뭐냐면 좋은 서사 대신에 좋은 일상이 있는 삶. 그러니까 일상이, 그렇지. 일상이 있는 삶. 일상에서 근데 앞으로는 기본소득의 시대에 좋은 일상이 있는 삶은 되게 쉬워요. 나처럼 그냥 매일 그때마다 열리는 지역 축제 같은 거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돈 안 들이고 전철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산책하고 근데 평생을 좋은 일상이 있는 삶만 가지고 사는 거 그것도 과연 좋은 삶일까? 그러면서 장강 작가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X축과 Y축이 있는 것처럼 좋은 서사와 좋은 일상이 공존하는 삶이 좋은 삶이라는 거죠. 좋은 서사와 좋은 일상이 같이 있는 삶이 좋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이제 왜 책 쓰고 강연 다닐 때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좋아하는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내가 자학 개그 할 때예요. 이를테면 내가 회사에서 PD로 일하다가 그 노조 부위원장하고 막 징계 3종 세트 받은 얘기하면 사람들 되게 즐거워하고, 내가 드라마 했다가 망해가지고 막 시청률 저조, 제작비 초과, 광고비, 광고 판매 부진이라는 이 3대 PD의 삼거지약을 저질렀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엄청 재밌어하고 웃겨 하거든. 근데, 자, 여기서 이야기를 그냥 멈춰버리면 교훈은 노조 활동은 안 하는 게 답이다. 괜히 나서봐야 피 본다. 같아잖아요. 자,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 그렇게 하다 유배지로 쫓겨난 덕분에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노후에 작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좋은 서사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고통이 있을 때예요.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근데 삶의 고통은 언제 찾아오냐면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찾아오거든. 네. 늘 하던 일만 하는 거는 안정 속에 고통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고통은 새로운 뭔가를 했는데 항상 왜 새로운 뭔가에 도전할 때 그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서 해도 잘 안 돼서 실패할 수가 있어. 자, 그럴 때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좋은 일상이 필요해요. 의지력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는 건 힘들어. 근데 평소에 좋은 일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저는 독서와 운동과 글쓰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독서와 산책과 걷기, 읽고 걷고 쓰는 이런 쉽고 단순한 루틴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고통을 극복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좋은 일상을 누리면서 거기에 매몰될 게 아니라 항상 삶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겁없이 들이대야 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하여튼 그 장강면 작가님 강의 들으면서 너무 좋았고, 장강면 작가님 강의 들은 그 다음날 내가 교보문고 보라쇼라는 데서 제가 이제 이번에 새로 낸 건강관리에 대한 책 강의를 했거든요. 네. 강의하는데 그 보라쇼를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이서영 파트장이라고 이제 교보문고, 이분이 이제 앞에 서서 저를 강의를 이제 강사로 추천하면서 저를 한 20년 전에 만난 얘기를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교보문고에서 강의를 맨 처음 했던 게 언제냐면 예전에 부키 출판사라는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 부키 출판사의 편집자가 그 PD연합회에서 PD저널 편집하시던가 이제 출판사로 옮긴 분이었거든. 이분이 PD가 말하는 PD라는 책을 이제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면서 PD들한테, 방송사 PD들한테 막 글 쓰는 거 이렇게 좀 글 하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2001년, 2002년 이때 제가 MBC에서 청춘 시트콤 유논스톱을 연출하면서 그 MBC 홈페이지에다가 시트콤 연출 일기를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 글을 되게 즐겨 쓴다는 걸 아니까 거기에 PD가 말하는 PD의 한 꼭지를 쓰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춘 시트콤 유논스톱으로, 그러니까 조연출로 일하다가 어쩌다가 내가 논스톱을 이제 만들게 됐는지 연출기를 내가 이제 한 꼭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부키 출판사에서 이제 한 17명의 저자가 공저자로 참여한 책이었거든요. PD가 말하는 PD가. 그 책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교보문고에 가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교보문고에서 그러면 17명 중에 어떤 한 명을 연사로 일단 보내서 그 직업 소개하는 특강 같은 걸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봐봐요. 나는 강의를 한 번도 교보문고에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연락이 왔을 때, 다른 PD들 아마 연락 갔을 때, 아우, 저 강의 같은 거 안 해요. 아유, 그거 한 번. 그리고 사실 이게 이 강의 한다고 해서 이 책이 팔린다고 나한테 특별히 무슨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17명이 공전한 거기 때문에. 근데 나는 뭐냐. 교보문고에서 강의한다니까 난 너무 설레고 좋은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와, 교보문고에 내가 공저자긴 하지만 그래도 책의 저자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달고 강의를 한다. 이거 늘 꿈꿔봤던 일이잖아. 네. 그래서 예 하고 가서 했거든. 네. 그때 강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중고생들이 와서 들었는데, 그 무섭다는 중고생? 그때는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중고생은 2002년. 그렇지 않았구나. 자, 그때 중고생들은 어땠냐면, 일단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이었고, 그때 중고생들 중에서 PD가 되고 싶다. 언젠가 나는 커서 PD가 될 거야. 라고 했던 애들이 왔던 거예요. 제가 왜 2주 전에 그 유퀴즈 출연했잖아요.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방송이 나갑니다. 13일 날 수요일 저녁 8시 45분, 유퀴즈, 제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 유퀴즈 녹화 끝나고 유퀴즈 PD 2명이 젊은 30대 PD들이었거든요. 네. 저한테 와서 딱 인사를 한 게 뭐냐면, 저 예전에 대학 다니면서 PD 공부할 때 PD님이 쓰신 책 읽고 PD님 하신 강연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이제 소름이 싹 이렇게 끼쳤는데, 왜냐면 난 이제 전율이었어. 그때 난 정말로 그런 친구들이 내 강의를 와서 너무 열심히 들었었어요. 2000년, 2002년 이럴 때. 근데 그때 그 이서영, 그때는 과장이었거든요. 이서영 과장이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PD님 다음에 한번 단독 저서 한번 내시고 교보문고에 다시 오시죠. 라고 해서 제가 그 다음에 책을 쓸 때마다 이서영 과장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PD님 올해 책 쓰신 거 가지고. 제가 그래서 교보문고 보라쇼도 벌써 몇 번째 지금 나갔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say yes예요. say yes. yes라고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이번에 어떤 책에 공저자로 참여하시겠습니까? 나 혼자서 쓰기에는 조금 버겁지만 그래도 여럿이 쓴다고 할 때 그래 뭐 망해봤자 내 글 한 편만 망하는 거고 나머지 PD들은 글 잘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하고 교보문고에서 뭐 강의 기획했는데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줄 때 say yes 하고 하셔야 되고 이때 두 가지 결과가 있겠죠.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망했을 때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서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교보문고 보라쇼가 뭐죠? 근데? 이게 한번 검색해서 한번 그걸 하시는데 뭐냐면 교보문고의 저자 강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인가? 그 카페에 가입을 하고 그러면 하여튼 매달 강의를 많이 해요. 교보문고 보라쇼는 이번 달에도 아마 하지연 작가님도 또 강의를 하시고 새 책을 낸 저자들이 자신의 책 이야기를 하는 그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저는 교보문고 보라쇼 가서 강의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거기 광화문 교보문고 그 본점에 23층에 대산홀이라고 하는 되게 멋있는 공간에서 하고 교보문고 강의가 작가의 입장에서는 꿈의 강연장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정말로 그냥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요. 그리고 그날도 제가 23층에서 강의를 이렇게 저녁 7시 30분부터 강의를 하면 이분들이 미리 오셔가지고 교보문고 밑에 책 구경하다가 새 책, 제가 나온 새 책, 참고로 교보문고에 갔더니 제 책이 이달의 책이라고 선정이 돼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고 너무 그것도 감동이었고. 그래서 그런 책을 가지고 올라가서 저녁 7시 반부터 하는 저자 강연을 듣고 끝나고 나면 이제 저자 사인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 받아서 그런데 저는 예전에 원래 이 교보문고 강연 들으러 많이 다녔죠. 가서 저자 사인 모으는 게 한때 취미였기 때문에. 네. 여기 제가 들어와 봤더니 교보문고 웹사이트에 왔더니 그 문화공간이라는 게 있고 강연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네요. 맞아요. 보라 강연도 있고요. 쌤 강연도 있고 저자 강연. 이게 왜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보라 강연도 보라 토크가 있고 보라 쇼가 있고 보라 퀴즈가 있고. 맞아요. 근데 이 중에 보니까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러네요. 맞아요. 우리 김민식 작가님이 하신 거는 보라 강연의 보라 토크. 보라 토크고 이게 교보 광화문점에서 하는 거구나. 많은 문화행사가 있고 참고로 제가 이번 그 보라쇼가 반응이 좀 좋아서 7월에 쌤 강연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죠? 쌤 강연과 보라 강연은? 쌤은 내가 알기로는 원래는 저거였어요. 교보문고의 그 전자책 리더기 이게 쌤 SAM이었거든요. 네.
나도 잘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게 쌤 강연 또 이제 7월에 그래서 날짜 지금 잡고 있는 중이에요. 장소도 같고 그래서 차이는 잘 맞아요. 모르겠는데 보라 강연과 쌤 강연이 좀 나눠져 있고요. 그냥 얼핏 보기에 쌤 강연이 아닌데 나이대도 아닌데 뭐지? 어쨌든 내가 다음에 가서 물어볼게. 근데 무슨 이거는 유튜브로는 제공이 안 되나 봐요. 그게 보라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줄여가지고 축약본으로 한 10분, 15분짜리 나오는 거 있어요.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께 그 보라쇼를 만약 한번 분위기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네. 교보문고 보라쇼 차인표라고 해서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차인표 작가님이 했던 그 보라쇼 강연 영상이 조금 뜨거든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자들 강연 요즘에 유튜브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도서관들에서 뭐 우리 인천은 사실 별로 없지만 저 인천 좀 마련해 주세요. 관계자분들 너무 없어 도서관. 서울의 도서관들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다녀보신 곳 중에 이 관객들 입장에서 정말 알차고 좋겠다. 라는 곳을 그래도 좀 꼽으신다면 아무래도 이 교보문고 같은 데서 말하는 게 좀 낫겠죠? 이게 뭐냐면, 결국 저는 뭐든지 질적 변화는 양적 팽창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교보문고가 많이 해요. 저자 강연을. 워낙 하네.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강연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강연 듣는 게 정말 취미인 거예요. 그냥 평일날 퇴근하고 저녁 7시 반에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정말 책 좋아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죠. 그게 이제 저자로서는 행운이죠. 그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시간대가 진짜 7시 반이구나. 그러니까 직장인들 퇴근하고 오라는 뜻이구나, 이게. 그렇죠. 맞아요. 직장인들 퇴근하고 딱. 보라 키즈는 조금 2시, 오후 2시고. 나는 어느 쪽도 가기가 힘들겠구나. 아니, 지금은 그렇지. 조금 있으면 이제 언젠가 퇴직하면 나하고 같이 들으러 다녀. 재테크 저자 강연 있으면 내가 연락할게. 같이 들으러 갑시다. 이거는 근데 경쟁률이 엄청나지 않아요? 들으려면? 엄청나요. 근데 그쵸? 그것도 경쟁률을 뚫는 노하우가 있답니다. 뭐냐면, 제가 또 보라쇼를 다니면서 좋아하는 건 가면은 이번에도 한 100몇 분이 신청하면서 올린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 질문들을 쫙 이렇게 보고 그 중에서 질문을 이제 몇 개를 이제 선별해서 하는데 보라쇼에 신청할 때 그 작가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미리 이제 사전 질문지 받는 난이 있거든요. 네. 그걸 정성껏 쓰면은 뽑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선착순이 아니고 그러면 그 질문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착순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알기로 이번에 500 몇 명이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5대1 그 중에서 150명을 선정을 했고 오신 분들은 이게 무료다 보니까 당일날 노쇼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하여튼 100분 넘게 오셨는데 저는 되게 좋았던 건 그분들이 올린 질문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독자들이 나라는 사람의 책에서 무엇을 주로 보고 어떤 걸 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자기계발 쓰니까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들 질문들 많이 던져주시고 그래서 매일 나의 루틴이 뭔지 책 읽을 때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고르는지 이런 질문들 던져주시는데 되게 좋았어요. 좋은 정보입니다. 저도 한 번 더 가보고 싶네요. 나랑 할 거 많아 우리 박동 부장님은. 나는 지금 우리 박동 퇴직만 부장님의 정년 퇴직만 기다리고 있어. 퇴직 괜찮아. 우리 정년 퇴직 후에 한 30년 쫙 긴 시간 우리 건강하게 살자고. 하여튼 이번 주에 읽은 살면서 한 번은 벽돌책 정말 좋고요. 그래도 이 책에서 제가 만난 좋은 구절들 딱 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벽돌책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단순하고 명쾌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한쪽짜리 지식은 대개 엉성하거나
의미가 훼손된 상태임을 아는 것. 지적으로 겸손해지고 선동에도 덜 휘둘리겠지요. 한쪽짜리 지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선동의 연료이자 불길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AI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문해력에 대해서 문해력이 어려운 한자 어휘나 어려운 단어 많이 하는 게 어휘력이 아니라 사실 문해력은 지적 지구력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문해력이라는 거는 이 긴 글을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참고 견디어 읽어내는 능력이 그게 문해력이라는 거죠. 좋은 정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이 지적 지구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복잡한 사유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단순한 설명을, 세상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설명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이들에게 이 내용도 어려운데 두껍기까지 한 벽돌책을 읽다 보면 이제 이걸 이제 지적 지구력을 기를 수가 있고 문해력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벽돌책을 우리가 읽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좋았어요, 저는. 이 책 자체가 벽돌책은 아니죠? 이 책은 잠깐만요. 총 357쪽 8쪽이니까 이 책은 그렇게까지 두껍진 않고 이 책의 가장 큰 미덕 중 하나는 이 700쪽이 넘어가는 벽돌책을 두세 페이지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게 가능한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가능하죠. 맞아. 그래서 문해력이 좋은 사람은 요약이 되죠. 예, 요약을 잘해요. 그래서 두세 페이지로 그걸 하고 워낙 영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책 읽고 나서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밀리의 서재에 가가지고 벽돌책 여기에서 이 추천하는 벽돌책 중에 어떤 책들이 읽나 해서 제가 지금 이미 밀리의 서재에서 이제 읽기 시작한 또 책들이 있어요. 그 나심 탈레브의 안티 프레질이라는 책 혹시 알아요? 예. 이거 나는 이건 되게 참 재밌다고 생각한 게 나는 나심 탈레브 책을 되게 블랙 스완도 그렇고 다 좋아해서 안티프레지를 읽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장강민 작가의 추천 이걸 보고 다시 한번 봐야지 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깨달은 게 난 안티프레지를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질은 워낙 여러 책에서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에서 워낙 많이들 언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약해놓은 글도 많고 해서 나도 모르게 읽었다고 착각한 거지.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읽기 시작했고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질과 함께 제가 또 밀리의 서재에서 찾은 책은 100가지 동물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이거든요. 재밌어요. 이 책도 지금 재밌게 읽고 있고 근데 100가지 동물로 읽는 세계사 같은 책은 벽돌책이지만 읽기 되게 좋은 건 뭐냐면 100가지 동물이 나와요. 그리고 사파가 이게 많나? 왜? 사파가 많아요? 사파가? 아니요. 이건 벽돌책인데 엄청나게 두꺼운 벽돌책인데 읽기 편한 이유는 뭐냐면 한 장 한 장 그 동물 하나로 이야기가 딱 끝이 나요. 1편이 사자면 사자의 이야기로 딱 끝이 나고 그다음 두 번째 편은 고양이고 자 그래서 그냥 왜 벽돌책을 처음부터 이 700쪽을 쫙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책은 그냥 이 다른 책 읽다가 조금 약간 지치고 질리고 그럴 때 이번에는 무슨 동물 읽어볼까 해서 그냥 읽어보면은 간단하게 읽고 한 5분 10분 한 편의 그 동물 이야기를 읽고 그만두고 또 다시 다른 책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책도 그 장강면 작가님이 추천을 해줘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무슨 그걸 하면서 벽돌책이라고 반드시 어렵고 그것만 모듈형 벽돌책이라 그래요. 그러네. 모듈형. 마치 여러 모듈을 해서 막 이 단편들을 갖다가 심지어 여기 보면 단편 소설들을 모아서 700쪽이 넘는 그 벽돌책이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 나심 탈렙이 사실 유명해진 게 처음에 그 블랙스완이잖아요. 그렇죠. 나심 탈렙 책은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워낙 언급이 많이 되니까. 그런데 맞아요. 나심 탈렙 책도 저도 도전을 해봤는데 한 번도 완독한 적이 없어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장이 어려워. 맞아. 넘어가지가 않아. 맞아. 그리고 읽고 나서도 무슨 얘기였지? 맞아. 그런데
그런데 책을 관통하는 또 아이디어는 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걸 읽어야 되나? 요약한 걸 읽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들죠. 저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매끄럽게 쓰는 작가는 아닌 것 같아. 약간 만연체야. 그리고 이분은 나는 이번에 책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다 보면은 그냥 한 문장을, 그게 한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질리게 해. 이를테면 이런 식이야. 안티프레질은 회복력 혹은 강건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회복력이 있는 물체는 충격에 저항하면서 원상태로 돌아온다. 반면 안티프레질한 대상은 충격을 가하면 더 좋아진다. 이런 특징은 진화, 문화, 사상, 혁명, 정치 시스템, 기술 혁신, 문화적이거나 경제적인 성공, 기업의 생존, 훌륭한 조리법, 닭고기 수프나 콘약 한 방울을 떨어뜨린 타르타르 스테이크, 도시에서. 자, 이게 뭐냐면 이분이 예를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살짝 질리는 맛은 있는데, 자, 이런 책을 읽으실 때 뭐냐면, 그냥 나는 그런 점에서 밀리에서 제가 땡큐죠. 일단 가벼운 전자책 리더기 안에 들어있잖아. 이게 700쪽이 넘는 벽돌책으로 내가 만났으면 앞부분에 좀 읽다가 덮어버릴 거야. 근데 전자책이니까 일단 볼륨감은 나에게 느껴지지는 않아. 그래서 읽다가 질리면은 그때그때 다른 책 보면 되고. 근데 안티프레질과 전혀 반대되는 책 한 권을 그럼 내가 이번 주에 완독한 다른 책 한 권 소개할게요. 네. 그게 뭐냐면 독학이라는 세계. 정말 쉽게 쓰여진 책이에요. 독학이라는 세계. 역시 밀리의 서재에 있고, 시라토리 하루히코라고 하는 일본 그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분 뭐냐면 그냥 독학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독학의 방법이 사실은 독서겠죠. 그러면서 AI에게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를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고 책을 읽고 며칠이고 몇 주고 탐구해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독학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언젠가 퇴직하고 노후에 해야 되는 게 나는 독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독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방법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이 책은 되게 쉬워요. 딱 결론이 이래. 독학을 계속하면 인생이 바뀐다. 지식이 늘고 그에 따라 사고방식과 관점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사고방식이 달라지면 가치관과 행동도 달라진다.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눈에 띄고 주변의 인간관계 역시 변해간다. 그렇게 인생이 바뀐다. 독학을 하다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책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 책을 갖는 것이 커다란 행복 중 하나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인생을 즐긴다는 것은 돈을 써가며 향락적인 나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자신이 관여하는 사항이나 일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소중한 의미를 찾아내고 솟구치는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독학이 필요하다. 근데 아마 저희 방송 내가 빌린 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책을 좋아하실 거고, 그럼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독학이라는 세계 되게 매력적으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한 반나절이면 싹 다 읽을 분량이에요. 재밌어요. 독학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그거의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책을 중심에 놓고 한다는 뜻이겠죠? 혼자서 이렇게 붙들고 계속 그거고, 다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살짝 이제 그랬던 건 뭐냐면, 부끄러웠던 건 뭐냐면, 이분은 책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일본어 원제는 독학쿠주츠, 그러니까 독학술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독학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거고, 무조건 책을 사서 책에다가 막 줄 긋고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막 메모하면서 책 한 권을 가지고 마치 이렇게 씹어 먹듯이 그걸 해라. 그래서 도서관에서 도대체 빌려서 읽는 책으로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소리냐 막 얘기를 하시는데, 살짝 그런 거는 이제 자기 저기에 따라, 나는 왜냐면 어떤 부분에서 싶었던 건 뭐냐면, 이분 심지어 전자책도 읽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전자책으로 읽는 거는 그거는 컴퓨터로 정보를 입력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뭐 약간 해서 살짝 이 독서계에 있어서만큼은 그 근본주의자,
탈레반 같은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근데 뭐 또 재밌어요. 근데 나는 일본에서 나온 책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참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일본은 왜 사람들이 전철에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전철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사실은, 물론 뭐 일본에도 벽돌 책은 있겠지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이 책들이 분량이, 볼륨감이 좀 얇은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그런 거를 사이토 다카시인가? 하여튼 그런 여러 저자들이 가볍게 촉촉촉촉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해주는 저자들이 있어요. 일본 책에는. 나는 이 책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독학이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를 쉽게 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갔더니 교보문고 제가 이번 주에 갔더니 저기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독학이라는 세계는 사실은, 종이책으로도 약간 화제인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작년 12월에 일본 가봤더니 꽤 오랜만에 가봤거든요. 한 6, 7년 만에 가봤더니 일본 지하철도 스마트폰 많이 보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책 읽는 사람들이 한국보다는 훨씬 많아요. 한국보다 많지. 우리는 한국보다 많아. 우리는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뭘 그걸 하고 미워하고 난 아니 식민지 어떤 기억 때문에 그런 거 다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일본은 100년 전에 우리보다 문맹률이 훨씬 낮았었어. 그리고 100년 전에 이미 왜 그때 그 난학이라 그래서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책을 쓰고 그걸로 서로들 공부했던 그 문화가 있고, 아직도 출판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일본을 마냥 걸 할 게 아니라, 사실 나는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독학이라는 세계에 독학술이라는 책을 일본 저자가 왜 썼을까? 이분도 조금씩 그런 어떤 그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가벼운 어떤 그 인터넷의 이 정보나 교류, SNS 여기에 빠져드는 걸 가지고 경계하면서 쓴 책인 것 같아요. 일본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제가 아까 맨 앞부분에 부모가 무책임한 게 애들한테 해주는 말이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난 그거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그 말을 요즘에 가끔 하는데,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애가 이제 너무 입시 경쟁에서 치여서 자기 자존감이 망가지는 상황이 자꾸 되는 것 같아서. 맞아.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이 학교의 그 내신으로 줄 세운 그 성적대로 뭐 사회에서의 성공이라든가 개인의 행복이 결정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에서. 그렇지. 그런 맞아. 말을 해주는데, 근데 거기에 덧붙여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말뿐이 아니라 그렇게 사실 생각하는데, 어차피 노동소득으로 승부 볼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대신 금융 지식은 철저하게 갖춰야 된다. 역시 또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는구나. 부자 아빠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어떤 그처럼. 좋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받고 받던가, 아니면 자산이 있어서 자산을 또 잘 운용하는 능력이 있어서 부를 이루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맞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내 생활이 풍족해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맞아요. 그 일은 그냥 그 자아 실현의 목적만 남을 것이고, 그거가 밥벌이는 구분이 되는 거. 이제 거기서 그렇지. 떨어져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너 하고 싶은 일을 하되 금융 지식을 철저히 갖춰서 밥벌이는 자산으로 이루는 거야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문제인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실 아빠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금융에 대한 어떤 조언 중에 최고의 조언은 모건 하우젤이 쓴 돈의 심리학 마지막에 나오는 에필로그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뭐라고 돼 있을까? 그때 뭐라고 돼 있었냐면, 네가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즐거움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네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절대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않아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맞아, 세상의 맞아. 경제라는 것은, 경제 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이 나빠서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네가 얻은 어떤 이 소득이나 돈이 네가 너에게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을 때 그게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만 또 아니란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거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 근데 그 결과 운이 좋아서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 있는데 그게 네 탓은 아니야라는 걸 미리 저는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네 탓은 아니야. 라고 하고. 특히 재테크도 그러잖아. 재테크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은 못 따르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과 또, 근데 다만 이제 재테크에,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득, 저축, 투자보다 더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전략이다. 왜냐하면, 벌고, 모으고, 불리는 거는 이 운이 따라야 되지만,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딱 하나, 아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근검절약하는 습관부터 저는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걸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근검절약 우리말에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껴서 부자 되는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어? 우리 속담인지 아니면 금융하는 사람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아껴서 부자 되는 사람 없다. 반대 아니야? 아니야. 나는 오히려 반대로 돈 안 아끼고 부자 되는 사람 없다. 근데 이 아껴서 부자 되는 사람 없다라는 뜻이 뭐냐면 근검절약을 하면 가난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가난해지지는 않겠지만 부를 이룰 수는 없다라는 뜻이지 부정적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이에요. 아껴서 부자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투자를 하라는 의미예요. 뒤에 가로 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나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부자의 확실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신만의 기준. 부의 기준이 나는 큰 부를 이루는 게 나의 목표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왜냐? 나는 먹고 살 만큼만 있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기초적인 생활만 영위하면 그다음부터 나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가 나의 목표였거든. 나는 아이에게 얘기할 것도 나는 마찬가지야. 네가 살면서 큰 돈이 필요하진 않아. 하지만 너에게 먹고 살 만큼의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껏 도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검절약을 특히 이제 가족 간에 스트레스를 줄 만큼 하면은 안 될 거. 그렇지. 왜냐면 가치관이 비슷하면 맞아.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안 되는데, 맞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걸로 스트레스를 가족 간에 받기 시작하면. 맞아. 굉장한 불화의 원인이 돼요. 맞아요. 그거는 정확해. 그래서 그런데 이제 큰 부라고 하면 정말 자기가 굳이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는데 부를 이루는 그 자체 거기에 너무 만족감을 느껴서 필요 이상의 그거를 뭐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죠. 돈을 쓰면서 막 복잡한 계산하고 서로 마음 쓰고 신경 쓰고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의 그걸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끼는 수준은 넘어서 그 다음에 사업이나 투자가 필요하다는 맞아. 말이죠. 그건 그래. 맞아. 뭐 그렇고 그리고 제가 요건 한번 저는 뭐 오늘 특별하게 책 얘기는 뭐 들을 게 없고 요건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말씀하시죠. 청취자분 중에 거의 한 달 전에 4월 15일에 올리신 글인데 애플 팟캐스트로 들으시나 봐요. 네, 애플 팟캐스트로 우리 내가 멜린책 들으시고 거기에 글은 참 그 댓글 남겨주시는 분은
많진 않아요. 왜냐면 그 애플 팟캐스트는 댓글 남기기가 좀 번거로워요. 네, 근데 여기 긴 글을 남겨주신 분이 그래요? 나중에 나한테 톡으로도 보내줘. 예, 혹시 할 수 있으면. 아이디가 걱정 인형이신 분이에요. 그 국제학교 우리 거의 한 달 전쯤에 비인가 국제학교 얘기 감론을 막 듣고 남기고 싶다 그래서 리뷰를 쓰시는데 한 20줄 정도 써주셨어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7년을 근무하다가 근무하다 사직하셨대요. 근데 그동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의견은 박동훈 부장님과 같았다. 내 아이는 절대 공교육에 맡길 수 없겠다라는 그런 실제로 같이 입사한 동기 중에 현실을 목도한 이상 도저히 공교육에는 못 맡기겠다. 그리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분도 있다. 그러니까 같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의 그리고 자기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7년 근무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에 대한 애정의 측면에서 교사의 질이 급감함을 느꼈다. 제가 예를 들었던 학기가 시작하면 휴직했다 방학 직전에 복직하는 그 교사 일도 또 드문 일이 아니다. 예.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소양 작가님의 소설이 너무나 좋은데 그분의 직업이 교사라는 이유로 다음 소설을 읽을까 고민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은 좀 많은 좀 트라우마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똑똑한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했을 텐데 그 집단에 있는 동안 이거 교사분들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이기심만 가득한 바보가 되어가는 게 느껴졌다. 물론 모든 교사분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행정직으로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케이스, 특히 부정적인 케이스를 그게 도드라지니까 그런 거가 불거진 거를 보셨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자기는 선택할 것 같다. 지금의 내 의견을 물어본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적절한 좌절이 가장 큰 이유일 테고, 그리고 단체 생활의 불편함을 함께 견디는 친구의 존재가 두 번째 이유일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물지만 좋은 선생님들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열정으로 일하는 선생님들은 승진이 어려워서 관리직이 못 되고 관리직이 되는 교사들은 또 다른 편에 있는 뭐 그런 그냥 그런 얘기를 써주셨네요. 나도 이게 좀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내가 살짝 느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관리자가 되는 분들이 어쩌면은 아이들과의 수업이 힘들어서 관리자가 되면 사실은 수업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여튼 좀 그래요. 제가 사실, 저도 이제 학교를 이렇게 제가 이제 요즘 더 이상은 학교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관리자분들과의 어떤 그게 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사실 관리자와 부딪힐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외부 어떤,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이제 강연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그 도서관, 그러니까 학교 독서실에 자주 오는 아이들 한 20-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작가님의 책을 아이들에게 읽게 하고 그리고 독후감을 쓰고 그 독후감을 쓴 아이들을 한 20-30명 모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얼마나 좋아요. 중학생 애들이 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그 아이들과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건 나한테 너무 좋은 귀한 시간이어서 네,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강의 2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교장 선생님이 아니 이렇게 훌륭한 저자가 와서 왜 딱 20명만 얘기를 해야 돼? 전교생을 다 모아서 전교생 강의를 들어야지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전교생 강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교생 강의를 하면은 내 강의를 듣기 싫은데도 억지로 듣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그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내가 하는 수업 시간에 나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대놓고 표현을 해요. 진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몸을 막 째려보고 막 나는 그런 걸 견디는 게 진짜 애들이 째려봐. 내가 그 책 많이 읽으라 그러고 영어 공부하라 그러면 애들이 진짜 나를 완전히 막 아유 저 꼰대 약간 이런 식으로 난 그게 그래서 원래 얘기하셨던 대로 그냥 책
읽은 아이들 20-30명만 대상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반드시 정교생 그러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그냥 취소하는 걸로 하시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장이 그래? 그러면은 하지 마.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장 선생님들 관리자들이 어떤 그게 있냐면 평생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 아니면 자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교사들만 대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평등한 입장에서 누군가와의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되게 권위적인 분들이 있어. 근데 안타깝죠. 근데 뭐 모든 분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고. 네.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으면은 이제 이 일터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일에 대한 이제 이게 확 사그라드는 거죠. 나는 그런 거 몇 번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요즘 제가 딱 하는 건 뭐예요? 저는 그냥 학교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도서관 강의를 해요. 그랬군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그 비인가 국제학교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게 보니까, 출발점이 제가 근데 KBS 그때 스페셜 보고 나서. 추정 60분. 이게 현실을 잘 짚었는데 아쉬운 게 있다. 왜 이런 선택들로 부모들이 몰렸을까? 그 부분을 잘 짚어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이게 사실은 출발점이 거기로 지목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정식 국제학교들 있죠. 제주에 있는. 제주에 있는.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줄었대요. 많이 줄였죠. 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었답니다. 비인가들에 대한 조치를.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실제로 요 비인가 국제학교들에는 이제 곧 닫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래요? 얘기들 돌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이 유턴하기를 바랬겠죠. 근데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로. 아하. 또는 제주로. 그러니까 원인이 공교육에서 벗어나려는 그 원인이 건드려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쪽으로 이 풍선 효과라 그러나. 그래서 제가 공항철도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공항철도에는 위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거기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고가 요즘 등장을 했어요. 그게 뭐야? 제주국제학교의 광고. 물 들어온다. 노져라요. 그리고 미인가 국제학교를 이제 다 이제 문 닫게 하고. 그리고 지금 유학원들이요. 갑자기 물이 들어왔어요. 말레이시아, 캐나다 이런 나라들로 비인가 다니던 애들을. 그렇구나. 네. 근데 외국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호주 이런 데는 물가가 너무 비싸고 환율 차이가 너무 나니까. 심지어 일본의 보딩스쿨까지도 뜨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본은 제주하고 가깝잖아요. 비슷하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더 싸답니다. 일본의 국제학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인을 건드리지 않고 증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발 더 나갔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인가 국제학교에 나오시니까 나도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좀 그걸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영어 공부라고 하는 화두를 항상 붙들고 사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미인가 국제학교가 사실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나는 영어 유치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있어요. 네. 왜냐? 영어 유치원 졸업한 애들이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은 안 가르치잖아요, 영어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수업은 학교에서 수업은. 그러니까 이 3년간의 공백을 이제 그러면은 1년 영어 유치원 보낸 게 이제 아까운 거지. 도루묵이 될까 봐 이제 그걸 이어가는 방법으로 그걸 하는데 근데 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면 영어 유치원부터 제발 좀 나는 제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난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어려서부터 7살, 6살은 모국어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할 때지
영어를 공부할 때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7살, 8살, 9살은. 그리고 왜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영어를 가르치느냐? 그냥 교육계에서 생각하기에 일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국어를 우리말을 더 익숙하게 하는 기간이고 우리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외국어를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그게 교육학계가 내린 어떤 결론이라 생각하고 나도 거기에 동의해요. 독학이라는 세계의 책에 보면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국어가 안 되면 외국어도 무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국어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외국어 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모국어 표현력이 80%, 자, 우리말도 딱 보면 아이들 한 10살, 12살 아이들 앉혀놓고 보면요. 표현력이, 우리말 표현력이 좋은 애가 있고 안 좋은 애가 있어요. 모국어 표현력이 80%인 수준인 사람은 외국에서 성실히 공부한다고 해도 외국어를 60%밖에 습득할 수가 없어요. 즉, 모국어의 이 그릇을 키우는 게 우선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발 영어 유치원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치원 가서 아이들이랑 뛰어놀면서 막 그림책 읽고 이러면서 모국어부터 틀부터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7살, 10살 이런 아이들에게 하는 노력에 대해서요.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얘들이 어른이 된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무리를 해가면서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애들 유학까지 보내가면서까지 그렇게 영어 공부 제발 저는 시키지. 난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안타까워. 왜냐? 책을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게 나는 더 우선이고 책을 읽는 능력은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우리 글로 된 책을 읽는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건데 7살에 영어 유치원 다니고 그 다음에 국제학교 가는 게 과연 10년, 20년 후에도 될까? 감히 저는 예언하건대 거기에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보낼 돈 있으시면 그 돈으로 S&P 500 그냥 연금에 매입하세요, 제발. 그러니까 이 국제학교로 빠지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영어 유치원을 나온 애들이 그 초등학교가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4학년 아니고. 4학년이 아니고 3학년이야? 오케이. 예. 그 공백을 메웠다가 그 영어 교육이 시작되는 때 다시 유턴하는 애들. 걔네들은 오히려 앞쪽만 하고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그 뒤에 그 우리 입시 시스템, 초등학교까지 내려온 입시 시스템, 선행을 시키는 입시 시스템, 선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경쟁이 어려운 그렇지. 시스템, 거기에 밀어넣기 싫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은 부모들이 좀 과열을 한 케이스라고 보고 두 번째는 부모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구조를 바꿔서 해결해야지 부모들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KBS 스페셜 2탄으로 요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열을 올리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사실 교육이라는 건 정말 답이 없는, 아직 현재로서는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의 욕망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죠. 죄송해요. 제가 아까 너무 이제 하를 했었는데. 아니, 왜냐면 제가 KBS 스페셜이 1탄으로 끝나버리면 지금 어떤 결과가 돼버렸냐면 결국은 그동안 불황에 빠져있던 일부 산업들에 활용당한 결과가 돼버릴 것 같아요. 지금 흘러가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유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박성훈 부장님.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늘 앉아서 책 읽고, 어제도 저는 춘천 여행하면서 사실 걸어 다니고 막 그런데 그때마다 하는 게, 나는 내가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청렴한, 청빈한 선비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우리가 그 박동 부장님이 유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국 공교육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찾기 위해서 나는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돈이 없어서 우리는 유턴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에 대해서 괜히 안 가져도 좋을 죄책감을 갖게 되고요. 나는 부모가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지금 부모는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든 시대잖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 난 너무너무 대단한 분들이에요. 최고의 능력, 이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해주시려고 노력하고 있죠. 다만 제가 아까 이제 살짝 열을 냈던 건 너무 많이 주시려고 하다가 서로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나. 조금 이거를 줄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절대로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요. 돈이 없어서 유턴한다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보겠어 라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위로가 안 되네. 알아. 공허한 위로인 거 알아. 그래서 책을 읽는 거야. 나는 책을 읽으면 책에서는 길게 조근조근 위로가 되거든. 벽돌책도 한 번씩 읽어보고 우리 책에서 위로를 찾으면서 살아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